공수처에 의뢰하시는 게 직권남용 이런 부정청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직권남용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네. 부정청탁 부분이 결국에 지난해 8월에 통화 이외에 네. 조금 걸고 계신 게 있으신지 혐의를 걸고 계신지 더 있으실지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네. 통화에 대한 네, 통화를 사실 저는 통화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통화를 자기가 했다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본인이 성명 낸 거는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성명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서 자백하는 게 국방부 내부에서만 당시 논의되던 수사 피의자 범위, 그쵸? 8명, 애초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이 피의자로 적시해서 이첩하는 건데 6명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조사본부가 재조사라는, 그러니까 수사를 다시 할 때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위아래 다 떼고, 이제 경찰청에 다시 이첩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2차,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숫자를 위아래 누굴 더 빼냐라고 할 때 6명으로 할 것이다라는 내부 방침이 쓴 것을 김용원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장관하고의 통화에서 아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이제 피진정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일종의 모종의 로비나 청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본인이 입장을 다 공개적으로 밝힌 것들을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청탁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 또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사례에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군대 내 주요한 인권과 관련된 정책론이라던가 또는 엄청난 긴급부재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피진정인으로서의 본인이 범죄 혐의자가 아닐 때는 가능하죠. 국방부 장관이. 그렇지만 국방부 장관 본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고 직접적 피진정인,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인데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라는 게 의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신데 검사가 통상적으로 피의자한테 수사검사는 전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권이 군인권보호국의 조사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차원의 전화를 했으면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이 수사 대상자나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사건 관련된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는 되게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태도 변화나 입장 변화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즉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이끌어 가다 보니까 날치기로 이렇게 기각시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 때문에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천병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국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민감한 문제라 할지라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반헌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거나 할 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도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런 권한은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파리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되게 중요한 우리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권은 하급 법률처럼 강제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동일하게끔 규범적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죠. 다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탄핵을 받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탄핵 대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의회에 의해서 탄핵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매우 중요한 맥락이고 헌법 10조부터 27조까지 나열된 국민 기본권은 인권의 보루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군인권 보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끔 이 수사외압의 피해자들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들과 범죄 혐의자들, 수사외압의 범죄 혐의자들을 옹호하는 일을 했고 결국은 김용원 보호관은 권력의 중심으로 가는 수사외압의 실체 진실로 가기 위한 어떤 수사를 방해하는 교란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김용원 보호관은 도입될 최상경 특검의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김용원 보호관이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누구죠? 의원님? 예. 그 윤영덕 의원님께서 운영위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냐를 질의했고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회피하다가 이게 국감 자리에는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니까 통화한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언젠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서 통화 기록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윤영덕 의원실에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통신사에서 통화 기록을 모두 다 받아봤는데 국방부 장관 핸드폰이 어떤 건지 몰라서 제출 못한다. 번호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회계망측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인이 파기하면 없어지는 것이고요. 8월 달이니까요. 8월 이 통화 시점 전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1년 있다가 소실됩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수사 의뢰를 해야 공수처가 최소한의 통신 기록이라도 통신사를 통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필요하다면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되겠지만 김용원 보호관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교체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전문가들은 이런 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이제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보시면 아마 이제 김용원 보호관 입장을 들어보시거나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8월 14일에 자기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권고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을 해왔고 또 오늘도 할 것 같은데요. 8월 14일에 이제 자기가 무슨 통화를 했는지를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4월에 언론에 이렇게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자가 8명이었는데 그대로 넘기라는 말을 자기가 했고, 그러니까 다시 재이첩을 8명을 그대로 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하급 간부 2명 빼고 6명을 이첩을 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을 해서 가급적이면 8명을 그대로 넘겨라 라고 김용원이 다시 이종석 장관에게 얘기를 했다. 뭐 이것이 이제 주된 자기가 주장하는 대화의 취지인데요. 이게 이제 8월 14일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고요. 만약에 김용원 보호관이 정말로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권 보호관으로서 무언가 권고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거면 이후에 행동들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8월 21일에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실제로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한 결과를 보면 2명만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군인권 보호관 입장에선 자기도 차관급 공무원이고 어쨌든 국방부의 카운터 파트너인데 장관이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공식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언가 권고를 했고 장관이 걱정하지 마세요. 나 6명 이첩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8월 21일에 인지를 한 겁니다. 왜냐면 그때 재이첩을 했으니까요. 상식적이면은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의를 하던지 왜 나에게 그때 거짓말을 했느냐 또는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착수를 하던지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당시에 김용원 보호관이 선택한 것은 8월 말에 긴급부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것이 하고 답을 받은 게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말에는 긴급부재 안건을 상정을 시킨 다음에 박대령이 겪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에 긴급한 뭐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각시켜버리거든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당시에 김용원 보호관이 했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들의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뭐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고서는 단순히 그냥 참고용으로 올리는 보고서는 아닙니다. 이게 인권위의 조사 절차가 조사관들이 배정이 돼서 참고인도 부르고 뭐 누구도 부르고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조사 결과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건으로 이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보고서를 위원들이 검토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돌려보냅니다. 이 부분을 더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충분히 잘 조사가 된 보고서면 그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심의 의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권고하면 좋겠습니다까지 써서 올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큰 사건들 그리고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들 그리고 위원회가 과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위원들이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 이 권고의 내용이 위원회의 권한과 배치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미 소송 중인 사건에다가 권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 수사 중인 사건에 위원회가 권고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사관들이 보기에 이 사건이 인권침해의 상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안의 권고안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가지 안이 올라가 있죠. 첫 번째 안이 직접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하는 안이 있고 혹시나 위원들 사이에서 공소 취소를 권고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신 그러면은 아까 임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군사법원에다가 이 사건에 유죄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우회해서 권고를 해보자라는 2가지 이 안을 올렸던 것이죠. 그럼 보통 이 2가지 안에 기반해서 이 토의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사실 그러니까 한석훈 씨 의견서 월간 조선에 공개된 거 보면은 이 조사 결과 보고서랑 비교했을 때 위원이 이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다 이걸 보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
김용원 보호관이 당일에 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기각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하 주장을 하다가 만장일치로 각하를 시킬 수가 없게 되니까 갑자기 자기는 그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꾸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각 뭐 이유를 몇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표결 절차를 강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실제 조사를 한 조사관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위원들이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의결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가 미진하면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조사 결과 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이 아니면 각하를 시키고 조사 결과를 봤을 때 보통은 기각 의견으로 올라오면 같이 기각 결정을 하거나 인용 의견으로 올라와도 좀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법적인 근거들이 미진하다 뭐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기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상세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 내용을 다 무시하고 기각을 하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의결 절차에 임한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의결 절차를 무시하면서 무리수까지 두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수사를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게 저희가 왜 고소고발을 하지는 않는 것이냐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의결 절차를 뛰어넘는 것은 직권남용이 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가 자문을 구했던 법조인들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 직권남용만으로 저희가 고소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종석과 통화한 내용이라던가 여기에 관여된 인권위 직원들도 있고요. 국방부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죄목을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최초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보고된 시점은 9월입니다. 근데 모종의 이유로 이게 안건 상정이 계속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12월이 돼서야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되거든요. 그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9월 달에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토의가 되어서 10월 달에라도 결정이 되었으면 실제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박정원 대령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기소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미루다가 사실상 진정에 대한 권고의 효과가 없어질 때쯤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하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효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거 결정해봤자 실효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1월달에 이제 기각 결정을 이제 이끌어내게 되는 건데 아마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진정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9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이 나면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기를 안 했습니다. 제기를 해봐야 사실 실익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가 진정을 넣었던 내용들이 이미 인권위의 권고로는 해소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소 취소를 저희가 진정했던 주된 골자들이 그 군검사로 하여금 기소하지 마라, 수사를 중단해라. 그 다음에 보직해임 취소해라.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KBS 출연했던 거 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한 거, 징계위원회 회부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권고를 해달라고 한 저희가 진정의 내용인데, 2024년 1월에는 이 상황들이 이미 다 종결이 돼가지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보직해임도 재판하고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인권위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해봐야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이라서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 긴급구제 신청을 잘 이해를 못하실 건데요. 긴급구제 신청은 일종의 행정법원을 치면은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신속을 요하는 거죠. 그 긴급구제 제도는 유엔 인권 기구들에서도 몇 가지 있는데요. 개인통보제도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유엔의 각 인권 구제 기구에다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엔은 즉시 중단할 것을 그 정부에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소위 이제 주권국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일례로는 인신매매라든가
집단 학살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이 집단 학살 같은 경우는 군대도 출동시키죠. 유엔군 가니까는요. 그래서 그러한 긴급 구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안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본안 사건인 진정을 제기하면서 빨리 구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까 그 세 건을 앞서 얘기했는데요. 그 사건 중 하나가 해병대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 긴급구제 결정이고, 이건 현병철 위원장 때 제출한 지 3시간 만에 의결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예죠. 참고로 현병철 위원장은 MB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저희가 한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에 대해서 긴급구제해달라는 것도, 이것도 하루 만에 인용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공군에서 벌어진 성추행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취소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졌던 긴급구제 결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박대령은 당시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박정훈 대령이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과 영장 청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회의들을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군인권보호관이 권한에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도 없는, 법을 보시면 압니다. 수사조정이라는 엉뚱한, 좀 보면 안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박정훈 대령을 인권위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장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박 대령이 부대 정문 밖까지 나왔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즉시 돌아가라고, 김용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내일 구속 실질심사에 박정훈 대령 힘 빼기 하기 위한 정말 못된 짓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권력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